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죠?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추운 분들은 날이 더 춥다고 느끼게 마련인 것 같은데 지금 또 한창 기업들의 공채 시즌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뜻대로 취업하지 못했거나 또 마음을 졸이고 있을 경우에 더 춥지 않을까라고 느껴집니다. 저희 생생경제가 한국전파진흥협회와 2015 장기 프로젝트 지벤잡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일자리 문제 다루고 있습니다. 창업, 또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 노년층 다양한 분들의 일자리 고민을 같이 해봤고요. 오늘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젊은데 엄살 부리지 말고 아파도 잘 감수해라 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특히나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제도 개선이나 정책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4부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도 추운데 시장은 따끈따끈했나 모르겠네요. 네, 시장도 오늘 사실은 좀 약간 추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네, 어떻게 코스피 끝났죠? 같은 경우에도 네. 4포인트 하락한 2029포인트에 끝났고요. 코스닥도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사실은 네. 어제 오늘 주식이 별로 좋지 않았고요. 특히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대규모로 이제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해서 네. 삼성전자 주가가 4%, 5% 정도 급등을 한 거에 비해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는데 전자만 오르고 주가가 오래 밀렸기 때문에 사실은 전자 빼고 보면은 굉장히 안 좋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코스닥은 어땠나요? 네, 코스닥도 그 거래소와 비슷하게 그 하락을 했고요. 오늘의 특징은 거의 전 업종이 하락을 했고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거래소에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조정 분위기가 짙어졌습니다. 이게 조정이 오고 있는 이유는 뭘로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그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도 한 2달 전에 급락세를 보이면서 네. 예를 들어 코스피가 그때 1,800까지 빠졌었다가 그랬었죠. 최근에 한 2,050선 정도까지 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태고요. 예. 대외적으로는 아직은 큰 이벤트가 없는 상태지만 유가증권 시장은 사실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조선, 건설, 철강 이런 쪽에서 계속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질적으로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는 어떻게 마감이 됐나요? 사실은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삼성전자는 2% 가까이 올랐고 네. 오늘은 화학 계열사들을 이제 매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자는 오늘도 4%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4% 정도 오르면 사실 코스피가 플러스가 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4%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4포인트나 빠진 거라 전자가 오른 거를 만약 가감을 하면 오늘 코스피도 거의 한 1% 정도 급락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업종도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거의 모든 그 업종들이 빠졌나요? 네, 아까 코스닥은 거의 다 예. 빠졌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유가증권 시장은 오늘 오른 업종이 전기전자하고 자동차, 은행 요 딱 세 가지만 오르고 네. 나머지는 굉장히 좀 하락세를 많이 보였고요. 특히 하락이 많았던 게 철강이나 비철금속, 예. 화학 쪽 이런 쪽이 거의 3%, 4%씩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 주주들에게 좀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은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살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이 어제 오늘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예. 부분인데 시장이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좀 실망한 게 삼성전자가 11조라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은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예. 배당보다는 자사주를 선택을 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배당은 한번 하게 되면 계속 해마다 하는 데 비해서 자사주 매입은 이제 단발성이기 때문에 금액은 크긴 하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좀 우려감이 있는 상태고요. 네. 또 이제 삼성은 자금 사정이 굉장히 좋지만 요즘에 주변의 중견 그룹들이나
일부 업종들은 계속 뭐 구조조정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가 뭐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내놨다고 하더라도 여타 그룹이 과연 따라갈 능력이 되겠는가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의심했던 부분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은 그런 여력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다음 주 증시는 어떻게 갈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11월 초인데요. 네. 뭐 일단 사실은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많았던 주입니다. 뭐 미국 그렇죠. FOMC 회의, 예. 뭐 중국의 뭐 전당대회, 뭐 BOJ 회의. 근데 굵직굵직한 이벤트는 끝난 상태고, 뭐 11월 첫째 주에는 보통 10월 말 이제 경기 지표들, 경제 네.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미국은 좀 좋게 나올 것 같고요. 뭐 한국이나 이런 이머징 계속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미국은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은 추구 전략이라고 불리는 이제 금리 인상의 신호가 될 수 있고 또 이머징은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회복되는 신호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예.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매크로 지표는 미국 쪽은 좋으면 좋을수록 시장이 좀 안 좋게 받아들일 가능성 그리고 이머징은 아직은 회복 신호가 좀 미미하다는 신호가 예.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답답한 장세가 계속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롯데 뉴스는 없는 날이 없는 것 같군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나마 근데 조금은 좋은 얘기여서. 그러게요. 그 삼성이 갖고 있던 화학 계열사들을 다 넘기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삼성하고 롯데하고 각각 이사회를 열고 삼성이 갖고 있던 화학 계열사 3곳을 롯데그룹이 인수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삼성 SDI가 케미칼 사업 부문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제일모직이 원래 했던 사업 부문인데 그렇죠. 요거를 SDI가 갖고 있다가 요번에 분리를 해서 별도 법인을 만든 뒤 롯데에 매각을 하기로 했고요. 삼성 정밀화학이라는 회사도 이제 31% 정도 지분을 삼성그룹이 갖고 있었는데요. 요거를 롯데에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정밀화학 자회사로 있는 삼성 BP화학 이런 네. 것이 모두 매각 대상입니다. 삼성 정밀화학 매각가는 4,650억 원, 삼성 SDI 케미칼 사업 부문은 2조 5,850억 원 예. 이렇게 되고요. 뭐 회사 분할이라든가 뭐 실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이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 딜이 끝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독점이나 이런 문제는 별로 없을까요? 그런 거 관련한 그 기업 결합 승인 이런 네. 작업이 있는데요. 화학 계열사들이 화학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고 지금 롯데가 이번에 그 화학 부문을 키운다고 해도 예. 뭐 하나케미칼이라든가 LG화학 뭐 이런 쪽 화학계 다른 경쟁사들이 있기 때문에 독점 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은 이제 거의 정리를 다 해가는 느낌인 게 방산 쪽은 다 한화에 넘겼고요. 네. 이번에 화학 덩어리로 다 넘기고 거의 정리가 됐죠? 그렇습니다. 삼성이 구조 개편을 했던 거를 돌이켜보면 2013년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 전으로 얘기하면 2008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제 물러나면서 네. 사업 구조 개편을 하겠다, 지배 구조를 개편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 작업을 5년간 이렇게 연구를 해서 2013년부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뭐 삼성물산, 에버랜드, 제일모직 이런 회사들 뗐다 붙였다 계속 해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테크윈토탈 탈레스 종합화학을 매각한 게 큰 건이었고요. 네. 이번에 이 화학 계열사 3곳을 매각을 하면서 화학 비즈니스는 모두 접게 됩니다. 남는 사업이 전자, 금융, 바이오, 그다음에 일부 중공업과 엔지니어링 뭐 이 정도가 남는데요. 네. 뭐 바이오 산업은 미래 먹거리도 계속 육성을 하겠다, 몇 조씩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오 쪽으로 추가 M&A 인수 쪽이 그 인수 관련된 뉴스들이 앞으로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렇죠. 전자 예. 비즈니스는 워낙 그 큰 사업이니 계속 육성을 할 테고 네. 남은 게 중공업, 엔지니어링 이렇게 좀 돈 안 되는 사업들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건가 좀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자, 바이오, 금융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또 3세 승계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그런 예. 작업이 이런 사업 개편을 얘기를 들으면 항상 삼성 쪽에서는 네. 사업 시너지를 위한 거다. 예. 지배구조 승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 승계 작업도 같이 진행된 거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기자들은 사실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맞습니다. 네. 대좌 예. 네. 롯데는 요번에 이제 화학 계열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네. 이 화학 비즈니스가 약 지금까지 한 14조 9천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요. 예. 이번에 인수하는 세 개 회사를 더하면 약 4조 3천억 원 정도의 매출이 더해집니다. 네. 이 화학 비즈니스가 한 20조 원 정도 규모가 돼서 내수는 유통으로 네. 수출은 화학으로 양쪽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됩니다. 안정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부터 계좌 이동제가 실시가 됐잖아요. 네.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페이인포라는 사이트에. 사실 오늘 오전에 이 삼성 빅딜 기사 쓰느라고 너무 바빠갖고 그렇군요.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여기 들어가면은 계좌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렇네요. 아직은 근데 찻잔 속의 회오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여파는 굉장히 클 것 같긴 한데 네. 이 인터넷 사이트 페이인포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해서 직접 그걸 옮겨야 되거든요. 요거에 네. 대한 저항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동은 간편하기는 한데 지금 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렇죠. 약간 예. 이거를 해서 좋은 게 뭐냐, 과연 그러니까요. 유인이 뭐냐, 요게 예.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결제원이 마련한 페이인포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하면 예. 어느 은행에 내가 어떤 자동이체 계좌를 갖고 있다 이런 게 싹 뜨고요. 요 자동이체를 다른 은행으로 인터넷 클릭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게 16개 시중은행이고요. 요 16개 은행 간에 이런 그 자동이체를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유인이 있느냐 이게 금리라든가 무슨 다른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가 될 텐데요. 내년 2월부터 객장에 가서 요거를 이제 신청을 하고 그 서비스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은행에 가서 B 은행에 있는 자동계좌를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면 되는데 네. 요런 게 시작이 되면 이제 그 은행 영업 직원하고 뭐 금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을 좀 더 받겠다 뭐 이런 걸 서로 이렇게 얘기를 오가면서 계좌들을 옮기는 그런 게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제4 이동통신에 대한 부분을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오늘까지 이제 접수를 받기로 했고요. 네. 이따 저녁 때 되면 다 윤곽이 나올 텐데 지금까지 얘기 나오는 것은 약 4개 컨소시엄이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이 3개 회사, 세계 이동통신 회사 SKT, KT, 이 LG 플러스 이 3개 회사가 서로 점유율을 이렇게 먹겠다고 이렇게 치고받고 네. 싸우는 중인데 이미 공급이 과공급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4이동통신이 들어오는 게 시장에 맞는 것일까? 네, 예. 그런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네. 어디 컨소시엄들인가요? 네, 오늘 6시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네. 한국 모바일 인터넷, 또 퀀텀 모바일, 코리아 텔넷, 세종텔레콤 이렇게 4개 회사가 들어올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네. 전망이 됩니다. 예. 6시 지나보면 뚜껑이 열리겠지만 지금 이 4개 회사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이 주파수 이용료를 내야 되는데 네. 그 주파수 이용료를 현금으로 내든지 보증보험을 통해서 대신 내도 됩니다. 아,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4개의 회사 컨소시엄이 보증보험을 이미 가입을 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4회사는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저녁에 들려왔던 그 깜짝 약간 놀라기도 했던 네. 중국이 이제 둘째도 허용한다는 네. 내용이요. 예. 어떻게 보면 이건 아주 큰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구가 13억 명인데 예. 인구가 몇 수로 더 늘어날지 참 걱정도 되고요. 참 우리에게도 반면교사 같은 것도 느껴집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를 우려를 하면서 네. 한 자녀 정책을 폐지를 하고 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꿨는데요.
어제 마무리된 오중전회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정격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두 자녀가 늘어나면 자녀가 2명으로 늘어나면 가장 먼저 그 육아 관련된 사업이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서는 우리나라 상품도 많이 팔고 있지 않나요? 그쪽에? 그렇습니다. 예. 네. 이미 이제 그런 시장이 얼마나 클 거냐, 어떤 게 수혜주냐 이런 것들이 발빠르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저귀 시장만 네. 10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예.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증권사들이 육아 관련된 산업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분유 시장 규모가 2013년에 600억 위안, 약 10조 8천억 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900억 위안, 16조 2천억 원 정도의 시장으로 이렇게 커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미국하고 유럽에 있는 분유 브랜드 주가가 어제 폭등을 했다고 하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관련된 그 분유 같은 것도 중국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네. 관련된 이 전망이 유망할 것 같고요. 기저귀 시장은 3조 5천억 시장에서 2017년에 10조 원, 약 570억 위안 정도 네. 사이즈로 커질 것 같다고 합니다. 대륙의 기세가 막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완구 시장도 2013년 규모가 400억 위안 정도였는데 네. 7조 원 규모였는데요. 이것도 배 이상 커질 것 같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사업 준비, 중국 관련된 사업 준비하신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 도우미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선생님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유아복 이런 것도 많이 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예. 시장 인구 구조 자체가 바뀔 테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베인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윤려원액. 인생만큼 소중한 당신의 자산. 공부하지 않는 PB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8개월 합숙 교육으로 신입부터 진짜 PB로 키우는 대우증권 PB사관학교. 진짜를 키운다. KDB 대우증권.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경제신간 순서가 있는데 축적의 시간이라는 신간이 있습니다. 서울대 공과대 교수들의 조언을 담았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경제영화관 시간에는 요즘 많이들 보셨다고 하는데 영화 인턴을 통해서요. 여기에 그 CEO는 딸 같은 30대 여성이고 인턴은 70대 할아버지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의 2부 시작은 경제상식 퀴즈죠. 오늘의 퀴즈입니다.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드러내는 신조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N4 시대,
그러니까 이 N이라는 게 무한대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무한대로 포기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취업 깡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요즘은 이 단어인데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회적 계층이 나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물고 태어났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금수저, 2번 흙수저, 3번 플라스틱 수저입니다. 그러니까 수저는 다 수저네요. 근데 이것을 물고 태어났다는 것은 이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아마도 사회적인 그 상승이 쉽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1번 금수저, 2번 흙수저, 3번 플라스틱 수저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네모메이수 한 박스, 마지막 안주 숙취 해소 캔디 키스립 한 통, 또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립니다. 보기만 다시 한번 드릴게요. 1번 금수저, 2번 흙수저, 3번 플라스틱 수저입니다. 정답은 샵의 0945,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 신간. 네, 금요일마다 만나는 경제 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칼럼니스트 발음이 어려워요. 그렇죠. 네. 오늘 어떤 책 갖고 오셨나요? 예, 오늘 책은요. 축적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축적의 시간. 예, 뭔가 좀 쌓아야 된다. 이제 일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일 네. 수도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분들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님들이 이 책을 함께 네. 쓰셨습니다. 요즘 우리 경제 곳곳에서 위기의 징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뉴 노멀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에게는 이 뉴 노멀의 환경이 사실은 위기일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좀 해야 그렇죠. 되는 예.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현 정부가 지금 창조 경제라고 하는 걸 국정 목표로 세워놓고 지금 그쪽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게 뭘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개념이 좀 약간 모호한 예.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창조 경제를 위해서 컨텐츠와 서비스업 쪽에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교수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의미 있는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이 책을 쓰신 분들은 그야말로 공대 교수님들입니다. 토목공학과, 기계항공과, 해양플랜트, 나노바이오, 차세대, 자동차, 에너지, 빅데이터 이렇게 네. 각 분야에서 멘토로 선정된 26명의 공대 교수님들이 우리나라 경제 개선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을 책을 통해 해주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는 인문학으로는 안 되는 모양이네요. 사실 인문학도 예. 필요하지만 네. 이분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에게 모두 6가지 공통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어떤 건가요? 첫 번째가 한국의 산업계가 처한 현실을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가 한국의 산업계가 돌파해야 될 관문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번째, 산학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해야 됩니까? 다섯 번째, 대학, 특히 공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네. 여섯 번째, 우리 사회의 틀과 국가 정책의 틀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여기에 질문. 대한 그럼 답변을 주신 거군요. 그렇죠. 예. 답변을 하면서 각 분야의 교수님들께서 뭔가 좀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조언들을 함께 해주고 있는데요. 이분들께서 하시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이 산업 구조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야 된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건데요. 네. 최근 싸이의 빌보드 차트 진입으로 시작돼서 아이돌 공연,
웹툰 콘텐츠 산업에 지금 정부가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한류라고 해서 서비스와 콘텐츠 산업 육성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저자는 유럽 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를 포함해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이들 나라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리고 이들 나라를 일컬어서 앞글자를 따서 피그스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예. 이들 나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재정 적자가 상당히 심합니다. 유럽 위기를 가져온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 나라들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강점인 나라들이라는 건데요. 네. 이런 나라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 생각해 보자. 그래요? 저는 이 재정 문제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서비스업이 강한 나라들이라는 점도 좀 궁금한데 책 속의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정보통신 기술을 쓰지 않는 부문이 없습니다. 영화 산업을 포함해서 모든 산업에서 정보통신 기술이 필요한데 여기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산업의 그림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인 아키텍처를 가지지 않으면 시스템 IC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아키텍처는 결국 제품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키아와 애플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애플은 들고 다니는 컴퓨터로 봤고 노키아는 통신기기라고 봤죠. 휴대폰을 컴퓨터라고 정의한 순간 애플에게 경쟁력이 생긴 겁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가 아키텍트였고 좋은 아키텍트를 곁에 많이 두고 있었다고 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인력 구조는 마치 양파처럼 전형적인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핵심 기술을 가진 사람이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 동심원의 가운데에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진 사람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IBM, SAP,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2천여 명 정도 있을 것이라고 추산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회가 되려면 500명의 핵심 기술을 가진 인력, 즉 아키텍트를 키워내면 된다고 봅니다. 500명의 핵심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가 있으면 그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당 200명씩 계산한다면 약 10만 명이 산업 인력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제조업은 제조업인데 약간 소프트웨어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네. 핵심 기술을 가진 인력을 아키텍트라고 그렇습니다. 명명을 했네요.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책을 통해서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뭐죠? 개념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량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요. 그게 아키텍트들이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걸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키텍트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최초의 자립 기술로 지어졌다라고 평가받는 인천대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대교라고 해서 엄청난 기술이 동원됐고 당시에 한국이 최초의 자립기술로 만들었다라고 많은 홍보를 했는데요. 예. 이 장대교, 인천대교의 초기 프로젝트 전체의 기획과 핵심 구조를 설계하는 개념 설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가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과 캐나다, 영국의 투자 및 기술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이 됐는데 네. 이 사실 장대교 바다 위에 다리를 짓는다라는 건 태풍, 지진, 해류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에게 없었다라는 거죠. 총 공사비가 인천대교 짓는데 약 2조 원 정도 들었는데 개념 설계 부분이 예산의 10에서 15% 정도 투여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오지 못한 부분이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건설뿐만이 아니고요. 반도체 산업, 디자인 산업에 이르기까지 개념 설계 역량이라고 하는 건 가치 사슬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역량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어느 회사에서 뭐 하나 바꾸면 또 다 따라 바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치 사슬의 어떤 근본을 차지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아키텍트를 많이 키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이러한 개념 설계 역량이 바로 그냥 빨리 어떻게 단순히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축적이라고 하는 네.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전제로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쌓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역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축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산업이 지금까지는 2등 전략 카피해와서 빠르게 복서 그렇죠. 예 만들어내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그런 구조로 성장을 해왔다면 이제는 스스로 경험을 축적을 해서 개념 설계 역량을 가져야 한다라고 저자들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저는 이런 결론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축적이 됐으니까 개념 설계에 나서자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하자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예.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새롭게 접하는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해보고 실패해보고 또다시 시도하는 시행착오와 실패 경험이 쌓여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의 사실 환경 자체가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 그럼요. 입니다. 예, 저희는 실패하면은 그냥 리그에서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선진국들은 이미 오랜 산업의 역사를 통해서 고급 경험 지식을 축적해 왔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바로 중국입니다. 네.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선진국들이 쌓아온 이 축적의 시간을 공간적인 강점으로 극복을 했어요. 아, 이 적절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산업 선진국들이 100년에 걸쳐서 네. 얻은 개념 설계의 사례들을 10년 만에 10배 많은 수의 다양한 사례를 그렇군요. 경험하게 함으로써 극복했다라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중국이 해양 플랜트라든가 자동차, 가전, 휴대폰 지금 전 세계 산업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게 바로 축적의 시간적인 한계를 공간적인 힘으로 극복했다라는 그 전략의 결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긴 했지만 축적의 시간은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나요? 서두르지 말고요. 열린 네.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용인할 줄 아는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기업과 정부, 대학, 사회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이 책은 우리가 어떠한 방안으로 이러한 네. 축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대안을 함께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책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네, 책 봤으니까 이번엔 영화로 좀 가볼까요? 경제영화관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의 박병효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쁜 와중에 또 신작 영화 보셨네요? 예. 예,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네, 낸시 마이어스 감독의 영화 인턴입니다. 네. 예, 딸 같은 30세 여성 최고 경영자,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같은 70대 인턴. 네.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거 사실 상상만으로도 좀 기발한 커플 같습니다. 예. 근데 요즘 저 주유소라든가 편의점 가보면 이제 저 나이 많은 분들이 또 아르바이트하는 모습 최근에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예, 만나셨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마냥 소설 같은 설정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좀 영화는 좀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기발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줄거리를 좀 대충 알려주시죠. 네. 여성 CEO 줄스인데요. 줄스는 의류 쇼핑몰 회사인 어바웃 핏의 대표입니다. 예. 원래는 졸업주부였는데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도 이 보면 참 줄스가 참 멋진 그런 CEO입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막 체력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야근하는 직원들을 챙겨주기도 하고 또 이제 멋진 또 패션 센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 학교 행사까지 챙기는 그런 이제 슈퍼맨인데 어느 날 그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 회사 충분히 커졌으니까 우리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새 CEO를 얻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 줄스는 이제 자신이 키운 회사니까 좀 마뜩치 않지만 그래도 이제 자신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남편과 아이 멀어져 가는 상황. 그래서 이제 새로운 CEO를 모시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회사 인턴으로 70세의 벤이 옵니다. 로버트 드니로죠? 맞습니다. 네. 이 로버트 드니로 나이가 들어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멋진 인턴이시더라고요. 예. 네. 처음에는 이 인턴이 불편한데 예. 하지만 어느새 이 인턴은 회사 내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간다라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근데 이 벤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원래는
그 전화번호부 제작회사의 부사장까지 한 사람인데 네. 이제 전화번호부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 회사가 없어지고 또 이제 자신도 은퇴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좀 세계 여행도 좀 하고 네. 뭐 요리도 좀 하고 화초도 좀 길러보고 외국어도 배워보고 이렇게 인생 2막을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삶이 너무 공허합니다.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새로운 한번 일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인턴을 자처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패션 회사 인턴으로 오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럼 오늘의 그 벤에 대한 얘기는 아니니까 경제 네. 이야기는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줄스가 운영하는 그 기업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여기 About the Pit 이 회사 우리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흔히 말하는 이게 스타트업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많이 듣는 단어인데요. 설립되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 기업,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1990년대 그 닷컴 버블 때 한참 그 창업붐이 일었고요. 네. 이때 생겨나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그런 용어인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회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확대가 되어서 지금은 이제 단순한 이제 정보통신 기업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신생 벤처 기업 전체를 스타트업 회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 About the Pit이 신생 벤처 회사기는 한데 네. 어떤 아이디어로 시작한 스타트업인가요? 네,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할 때 예.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옷 구입 이후에 그 후기를 한번 남겨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 사람들 보통 잘 안 적죠. 이제 줄스가 그 생각하기에 혹시 이런 착용 후기가 아주 자세히 적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갖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착용 후기를 적는 사람들에게 어떤 뭐 상당한 이제 뭐 대가를 아마 주는 이런 회사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착용 후기를 믿고 쇼핑몰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쇼핑몰이 소위 말하는 이제 큰 성공을 이루는데 창업 1년 반 만에 회사는 100배 커지고 직원도 220명으로 불어난다.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컸네요. 네,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했 거죠. 이렇게 성장과 고용 증가가 빠른 기업, 경제에서는 가젤형 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이 가젤형 기업에 대해서 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 가젤형 기업에 대해서 일단 정의가 있습니다. 매출액 또는 고용자 수가 3년 연속 평균 20% 이상 성장한 기업이다. 예.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특징이 성장도 빠르지만 그만큼 고용도 많이 한다라는 게 다른데요. 네. 이 영양류인 가젤과 닮았다 이런 데서 이제 가젤형 기업이다 붙이는데 이 가젤이 보면 아주 빨리 달리면서 또 점프력도 뛰어납니다. 영양같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염소하고 사슴하고 좀 비슷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성장도 빠르지만 고용도 빠른 기업. 이것은 이제 가젤형 기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가젤형 기업이라는 그 가젤에서 온 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건 그러니까, 누가 먼저 쓴 단어인가요? 이 가젤형 기업이라는 단어는 1981년에 미국 경제학자인 그 데이비드 버치가 발표한 논문에서 비롯이 됐는데요. 최근에 보면 성장은 하는데 고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가젤형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가젤형 기업 중에서도 매출액이 1,000억 원이 넘는 기업은 슈퍼 가젤형 기업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제가 그 지난주에 히든 챔피언에 대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네.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 가젤형 기업 조금씩 의미가 다른데요. 이 히든 챔피언과 강소기업은 주로 이제 매출액 그리고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 요것에 좀 초점을 많이 줍니다. 예. 반면에 이제 가젤형 기업은 반드시 성장과 함께 고용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젤형 기업은 이 히든 챔피언과 좀 비슷합니다만 예. 조금 다르고요. 특히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이 가젤형 기업이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모든 정부에서 환영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기업이 가젤형 기업이고 장기적으로 이 가젤형 기업으로 가야 국가 경제가 좀 튼튼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가젤형 기업으로 의지만 있다고 가는 건 아닐 테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도움 주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들이 일종의 유인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도 뭐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중소기업청 등이 가젤형 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저리의 자금 대출
되게 많이 갖고 있고요. 네. 성장뿐만 아니라 일단 사람을 많이 고용을 해주면 아주 이렇게 값싼 대출을 많이 해주고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인허가 조치 잘해주겠다. 예. 이런 식으로 속속 유인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명언이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중에 좀 인상 깊은 거 하나 좀 들려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70대 인턴 이제 벤이 네.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주수에게 많이 해주는데요. 네. 주수가 이제 너무 힘들어하니까 네가 1년 반 만에 이룬 것 한번 보라 이러면서 힘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하고 일하라. 그것이 인생의 전부다. 예? 이게 프로이트의 말입니다. 일하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일하라? 예. 그럼 그것이 다 인생의 하라는 전부다. 얘기죠? 그렇죠. 일도 잘하고 예. 사랑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어려운데.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벤의 말은 결국 네. 일과 사랑은 서로 포기해야 될 개념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려면 일과 사랑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다만 이제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주수의 남편이 자신의 일을 포기를 하고 가사를 맡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에는 이런 네.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여성들이 일도 사랑도 모두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남편이든 누군가가 좀 가사를 맡아주는 그런 좋은 조력자가 필요한데요. 네. 이 외국의 경우는 보면 이제 가부장 시대가 많이 접을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러 가지 여성 문제 그리고 또 저출산 문제가 많은데 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성의 역할에 대한 일종의 변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예. 또 의미로도 제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여쭤볼지 알고 계시죠? 잘하고 계신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신다면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일하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일하라 그러니까 제가 화가 확 났었거든요. 네. 이게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슈퍼맘은 없어요. 근데 그렇죠. 그 균형을 맞춰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요즘 손맛 뜸 아시죠? 글로벌 하는데 뭐가 좋은 줄도 모르겠고 그죠? 괜찮아요. 전 세계에 알아서 분산 투자해 주니까. 투자는 넓게, 위험은 분산해서 적게. 알아서 다 해주니까 안심이다. 삼성증권 팝 UMA.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드디어 운정신도시에 푸르지오가 들어섭니다. 프리미엄 아울렛 두 곳에 LCD 산업단지 운정고라니 탁월한 입지 아닌가요? 1956세대 대단지에 쾌적한 환경까지 올가을 푸르지오가 홈런을 날립니다.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10월 오픈 1600-0744 푸르지오. 대우건설.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베인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눈 떠보니 택시 안, 지갑도 배터리도 깜빡하신 부장님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정화를 바치려 무엇하나 니나노. 핸드폰이 꺼져도 되니까 니나노. 간편 결제도 티머니도. 페이커. 전원이 꺼진 후 약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손발이 꽁꽁 어는 겨울엔 도로부터 꽁꽁. 올겨울엔 그냥 타이어 말고 꼭 겨울용 타이어 하세요. 잠깐, T스테이션에서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구매하시면 훈훈한 선물을 드립니다. 12월 말까지. 마음까지 따뜻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롯데가 만든 보일러. 정말? 참 좋은 가스 보일러. 30년 기술이니까 역시 믿을 수 있는 가스 보일러. 써본 사람들이 추천하는 롯데 가스보일러. 롯데 가스 보일러.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반반한 피자 입장합니다. 비주얼도 반반하네요. 예, 말씀드리는 순간 맛깔나게 기술 들어갑니다. 절반! 핫바베큐 반, 시푸드 반, 또다시 절반! 포테이토 베이컨에 미트 소세지 반반이네요. 어떤 입맛이라도 다 넘어뜨리겠어요. 1688-3651 피자의 땅.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 3, 4부 금요기획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2탄입니다.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심층 기획으로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전문가분들 모시고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